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10월 달엔 또 어떤 기사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갑상샘암. 자, 우리가 보통 착한 암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갑상샘암 치료 환자분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될 수 있다. 즉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망률까지 또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번 기사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갑상샘암 절제술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혈압이라든가 또는 심박수가 증가해서 심장의 이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부정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5배나 높고요. 일반인에 비해서. 그리고 관상 동맥 질환은 1.1배.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무려 1.15배까지 뭐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망률이 무려 1.95배까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결국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장 컨설팅이나 또는 고객분들의 보장 분석을 해드릴 때 이러한 이제 질환들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또는 최근에 이제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실제 암에 걸리신 분들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러한 내용, 연구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에 팁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갑작스런 장애. 자, 갑작스럽게 장애가 온다. 뭐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가장 큰 게 바로 소득 상실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망과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간병의 부분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자, 사망하게 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애는 소득을 상실할 정도의 장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소득 상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장애라는 거는 어떤 부분까지 더 충격을 주고 고통을 주냐면 바로 간병이라든가 또는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데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부수적인 경제적 부담금이 이제 여기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갑작스런 장애가 발생됐을 때 이걸 보험으로 메꿔야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 자료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사고로 많이 장애를 입느냐, 질병으로 많이 장애를 입느냐, 결국은 질병으로 장애를 더 많이 입는다. 그래서 후천적 장애가 88%고요. 그리고 원인이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원인이 56%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울 만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득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제활동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활동 시기에 특히 한국인은요. 뭐 28세부터 돈을 벌어서 뭐 59세까지 흑자 인생을 산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기가 뭐 40대 중반 시기라고 합니다. 소득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시기에 만약에 소득 상실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장애 발생 가능 주 연령 인구가 30에서 49세 이때 무려 38%나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그리고 그 원인이 아까 질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또 질병이냐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컨설팅 할 때 얘기하고 있는 뇌졸중입니다. 뭐 우리가 뇌졸중 하면 뭐 중풍을 생각할 수 있고 중풍을 생각하면 늘 따라다니는 게 뭐 편마비라든가 이런 마비, 결국은 장애 쪽을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의 통계 자료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한다라면은요, 고객분들한테 업셀링 컨설팅이라든가 기본 컨설팅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이륜차. 이제 단속을 좀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이 이륜차 무질서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C컵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이륜차가 갑자기 뭐 같은 차선 안에 들어와서 황당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예, 우리가 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들, 뭐 모든 배달 오토바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번호판이 앞에 없지 않습니까? 예, 뒤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가다가 뭐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큰 트럭과 이제 사고 난 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불미스러운 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아야지만 이런 사고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부품 같은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등록 오토바이들, 또 당연히 뭐 무면허, 아예 번호판을 또 안 달고 다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고, 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일단 뭐 미사용 신고라든가 번호판 부착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과태료를 내는데, 이 과태료 상한이 최고 100만 원, 300만 원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주요 변동사항,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을 옮겼다라든가 뭐 이 소유주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거의 3배까지 오른다라고 합니다. 최고 금액이죠. 그리고 노후된 이륜차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폐차를 시키겠다. 이를 통해서 사고 유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노후 오토바이들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폐차 제도도 자동차에 준해서 폐차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차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이제 우리가 중고 부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중고 부품들도 연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자동차 안전검사 하지 않습니까? 이 안전검사를 오토바이에도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오토바이에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막 튜닝한 차라든가 잘못된 차들은 다 여기서 많이 이제 걸러지겠죠. 그러한 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오토바이, 즉 이륜차의 어떤 이 무질서, 이러한 행태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서 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내달부터 불법 이륜차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소비자분들한테 또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기사입니다. 보험금. 뭐 우리가 상속, 증여할 때 뭐 보험은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상품이죠. 자, 과세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누가 보험금을 받느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누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보험금을 냈느냐, 이 기여를 누가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험금의 상속이라든가 증여 이런 거에 이제 과세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부부가 가입을 한다라면 서로 이제 교차해서 계약자 피보험자를 교차해서 납입 능력이 둘 다 있다라면 이를 통해서 이제 과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편안해질 수 있다. 좀 우리가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제 보험을 가입시켜 줄 때 또는 내가 피보험자, 즉 부모가 가장으로서의 피보험자가 되었을 때 계약자가 자녀가 된다라면 이 자녀가 납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세 결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을 벌어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입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받을 때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즉 보험금 불입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과세가 일반적으로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사전 증여를 통해서 보험료 불입 능력을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을 우리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누가 받고 불입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 계약도 동일하죠. 법인이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 근로자가 됐을 때 당연히 피보험자가 근로자이지만 보험료를 법인이 내기 때문에 회사가 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나중에 뭐 보험을 받는다. 특히 뭐 만기보험 같은 거를 받는다. 이런 경우라면은 불이익금액과의 차이를 이자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데 그 불입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이제 드리려고 요 기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금 뭐 난리 났죠. 예, 뭐 제가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지금 SNS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험 소비자분들을 만났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소비자분들을 이제 어떤 DB를 확보했던 그런 업체라든가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뭐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저 또한 이제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SNS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많이 위축이 됐고요. 뭐 많은 이 부분을 가지고 영업을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소법 이제 그 계도 기간이 지났고 이미 시행은 됐지만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고 쪽이죠. 자, 상품 광고가 있고 여기에서는요. 그리고 업무 광고가 있는데 이 업무 광고 부분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당연히 상품 광고는 금소법 이전에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상품을 알리는 이런 홍보용 전단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됐었는데 이제 업무 광고도 심의를 받게 된다. 그 업무 광고가 뭐냐? 뭐 폭넓게 얘기하자면요. 계약을 체결할 목적, 이거를 이제 유인한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업무 광고에 포함을 시키고 이러한 업무들을 진행한다라면 이거는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광고가 도대체 뭐냐? 금소법에는 광고를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표시광고법에서 광고를 정의한 부분을 그대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범위도 보게 되면 상품 광고뿐만 아니라 용역 광고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용역 광고로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건 리크루트나 이런 부분에 광고들도 분명히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이 금소법 때문에 특히 광고 규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플랫폼, 우리가 최근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보험 비교를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제 판단했었냐면 광고로 판단한 거죠.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돈을 법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제 간편송금으로 유명한 토스 같은 경우도 간편송금 같은 자체는 돈이 안 됩니다. 이건 다 금융기관에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무료로 소비자분들한테. 근데 이를 통해서 소비자를 끌어모았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 뭘 한 거죠? 여기서 당연히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상품 비교 서비스였단 말이에요. 뭐 대출을 비교한다거나 보험을 비교한다거나 뭐 펀드 같은 걸 비교한다거나. 근데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다? 광고였는데 지금 이 부분을 광고가 아니다. 이거는 중개 업무다라고 이제 요번에 금융위에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을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 금융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토스, 뱅크셀러 등과 다양한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을 그쪽에서 이끌어내니까. 반면에 이제 전통 금융사들은 아무래도 이를 좀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플랫폼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계 서비스 또는 우리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뭔가 여기서 추가 마케팅을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연결 경제, 공유 경제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버라든가 그리고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러한 것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 마찰이 심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타다가 결국은 사업을 접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기존 전통 사업과의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씩 해결해 갈 거고요.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한 중간 과정에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큰 사건이 터졌었죠. 물론 이제 이것들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DLF 사태라든가 이러한 이제 큰 금융 사고가 터졌고 기존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금소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발표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서 결국은 조금씩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금소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상품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비교 광고 같은 걸 할 수 없게 된 거죠. 요 내용이 결국 전통 금융사 입장에서는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자, 갑상쇠암 치료 받으신 분들 심장질환 관련 발병률이라든가 사망률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컨설팅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장애, 소등 메꿔줄 보험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언제 많이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좀 갖고 있다라면 컨설팅을 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륜차 이제 무질서 한 이륜차 그 시장을 좀 잡는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칼을 댔기 때문에 이 역량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주변 고객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아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보험금 과세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받느냐. 그리고 돈을 낸다라고 해도 불입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부분으로 과세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이러한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광고 이제 할 수 없다, 전면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통시장에서는 좋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한 달도요, 화이팅 하시고요. 가을 날씨 너무 좋은데 그만큼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